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저는 이충모입니다. 여러분 총평 듣고 오셨죠? 간혹 가다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 학생분들이 바로 강의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총평에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마음이 급할지언정 여러분들 총평 한 번만 듣고 오세요. 진짜 배속으로 들으셔도 돼.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되니까 총평에서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저만의 꿀팁을 아주 쏙쏙 박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총평 진짜 잠깐만 시간 내서 배속으로라도 꼭 듣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평 듣고 왔다 생각하고 전 여기서 딱 끊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스크 쓰고 시험 보다니, 진짜 마스크 쓰고 모의고사라니, 저도 참 학교에 지금 있으면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상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참 옛날이 그립다는 생각이 더 들죠. 그러면서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철학적 고찰을 몇 가지 해봤는데, 뭐 잠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제가 아까 여기 촬영을 하러 오면서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과 뭐 서로의 뭐 일상을 이야기하다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형님과 있었던 굉장히 옛날의 좋은 추억을 얘기하면서 형님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이제 또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근데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오늘 학교에서, 뭐 그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고3 담임인데 선생님 진짜 고2 때가 좋았어요. 뭐 고1 때가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운 좋게도 몇 년 전엔 중학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도 참 중2 친구들과 상담을 하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가 그리워요.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다음에는 중3 담임을 했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또 선생님 중2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은 항상 참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추억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 그러면 도대체 누가 봐도 좋을 때란 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아까 통화했던 그 형님이 충모야 넌 지금이 진짜 좋을 때야. 얼마나 좋니?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지금 가장 좋은 때다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일상이 파괴된 그런 생활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 그 맑은 공기가 그립고, 친구들과 어디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서 뭐 공연을 보고, 저도 뭐 야구를 보고 이랬던 일상들을 정말 저도 지금 그리워하고 있지만, 또 어쨌거나 지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일상이고요. 지금에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날이,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고, 최대한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EBS를 통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문제 열심히 푸는 거죠. 저 역시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전체 감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신 시험 지금 앞둔 분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1시간 동안 저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의 웬만하면 뭐 항상 등장하는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그리고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신석기 문화. 사실 이 문제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사 문제에 좀 가까워요. 자, 그러면 볼게요. 가가 있어. 가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 토기의 특징은 무엇이니? 표면에 일정한 형태와 간격으로 비스듬한 줄이 나 있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라고 들어봤지? 빗살무늬 토기 알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 2번이고요. 여기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데 사실 동아시아사 문제에서는 이것만 맞추고 와 맞췄다고 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 다른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유물들부터 일단 다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1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중국 황허강 하류 지방에 신석기 시대 때 다원커우 문화라고 있었습니다. 다원커우 문화의 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황하강 하류 다원커 문화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이게 이 입구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토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개는 다 일본의 신석기 토기고요. 조몬 문화의 토기라고 합니다. 조몬 토기. 그리고 새끼줄 무늬로 만들었다. 뭐 새끼줄 무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몬 문화의 새끼줄 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토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적한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 갉아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뭐냐면 중국 황하강유역 중류의 양사오 문화의 토기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토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 요 가운데 있는 뭔가 귀여운 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 피그 꿀꿀꿀. 자, 이 돼지가 그려져 있는 토기는요, 중국의 창장강 하류, 옛날 교육과정에 양쯔강이라고 되어 있던 강입니다. 이젠 창장강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창장강 하류 지역에 허무두 문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돼지 그림 토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신석기 문화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제가 옆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리고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지도를 하나 그냥 가볍게 그려볼게요. 자, 크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개의 강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강을 그릴 거고요. 이 두 개의 강은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강이 바로 뭡니까? 황허강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강이 바로 창장강이죠. 그리고 여기를 랴오둥반도라고 하는데 랴오둥반도와 요 산둥반도 사이에도 이렇게 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이거는 랴오어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몇 개 나왔었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황허강 중류 지역에 여러분들 아까 무슨 토기? 양사오 문화 토기 있었고요. 그리고 황허강 하류 지역에 다원커우 문화 톡이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창장강 하류 지역에 허무두 문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 랴오어강 유역에 웅산 문화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여기 한반도 지역은 아까 누가 뭐라 해도 빗살무늬 톡이고요. 뭐 시간 관계 장소의 여건상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에는 방금 얘기했던 그 새끼줄 무늬 토기, 바로 조몬 문화의 토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제가 주문으로 하나 만든 거 있는데 오늘 하나 갖고 갑시다. 제가 이거를 이 플렉스 동아시아사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들으면 아마 절대 안 까먹을 것이다. 자, 제가 이 황량한 다원에 갔습니다. 황량한 다원, 차 마시러 한 잔 갔습니다. 황량한 다원에 갔는데 마음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황량한 다원에 갔어. 근데 마음이 어떻게? 참 허무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고양이 자세, 요가 고양이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자세를 취하고 랴웅 뭐 이렇게 했습니다. 참 랴웅 이렇게 합니다. 자, 황량한 다원에 갔는데 마음이 참 허무해서 료가를 했더니 랴웅이라고 했다. 이게 그러면 황허강 유역의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 문화 이렇게 하나 끝났고요. 자, 그리고 창장강 하류의 허무두 문화, 그리고 랴오어강의 웅산 문화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주문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이걸 좀 더 조금 더 잔망스러운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플렉스 동아시아사 1강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문화가 나왔고 청동기 문화가 나왔습니다. 아주 골고루 출제를 하셨는데요. 볼게요. 가사검은 동탁이라고 나왔습니다. 동탁은 다른 말로 청동종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청동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볼게요. 이것은 이 지역의 야요이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청동기로 주술적 의례를 위한 도구이자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한다. 하단에 신의 사자이자 권력제를 상징하는 새가 그려져 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형태, 동탁, 야요이 문화. 자, 이 지역은 바로 어디냐?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 열도의 청동기 문화 대표적인 게 바로 야요이 문화고 거기에 대표적인 유물 동탁, 청동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일본 찾기는 어렵지 않지. 이거
아무리 여러분들 동아시아사에서 지도를 완벽하게 숙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본 어딥니까? 이건 알아야지. 랍니다. 그쵸? 랍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잠깐 볼까요? 가는 사실 이건 몽골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여러분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 가를 굳이 모른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 없고요. 나는 아까 제가 강으로 얘기해드렸죠? 무슨 강? 황허강. 이 강은 창장강 하류 지역에 창장강 하류 지역 참 허무하다. 돼지 그림 토기 기억나시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게 바로 랴오어강이고 여기는 뭐 만주 일대 정도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답은 일본 라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2번 가볍게 봤습니다. 자, 다음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늘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가 5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영가 5년의 이 영가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연호인데요. 시간을 선포하는 그 당시 중국에서 사용한 연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의외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가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세요. 내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내신을 눈여겨서 지금 저는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그리고 흉노, 갈족 등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키워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인데 이 진의 한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시황제는 아시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를 싹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시황제의 진과 이 진의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자분들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진을 내가 진짜 이것까지 외우라고 못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많이 보시다 보면 이 진? 뭐지? 이거는 일단 시황제 진이 아니네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오케이? 진짜 많이 보시다 보면 눈에 익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멍청해. 똑똑해. 그리고 영가까지 알면 되고 흉노, 갈족. 여기서 사실 이제 더 뭐 볼 게 없어요. 한족 출신의 고위 관료들은 러양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러양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동남쪽으로 달아났대요. 한족들이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이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보시면 진이 크게 어려워지자 화북의 유민 중에 황허강 유역 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도 하잖아. 화북의 유민 중에 창장강을 건너 머무는 자들이 많았다. 동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게 바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3세기 무렵 3, 4세기에 5호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화북 지역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요.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원래 거기에 화북 지역에는 진이라고 하는 요 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동남쪽으로 창장강 유역으로 도망가면서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까? 동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흐름을 좀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흉노, 갈족 등이 이게 바로 뭡니까? 5호가 되는 겁니다. 5호는 흉노, 선비, 저, 갈, 강인데 여러분들 또 이게 단순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흉노네요 선생님. 흉노하면 진시황과 한무제 아니겠습니까? 진시황 한무제군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문제 풀면서 아는 거 나왔다고 흥분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러니까 흉노 뭐 이런 거 나오는 순간 흉노 내가 공부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보세요. 여기에 맥락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 5호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진이 강남에서 건국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1번부터 일단 오답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전연의 맥락이 체결되었다. 자, 이거는 11세기 초반에 거란족과 북송, 송나라가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송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왕조가 있었는데 거란족과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고 연운 16주를 최종적으로 주게 되는 맹약 바로 전연의 맹약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따로 할 시간이 없지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신에 거의 나올 가능성 절반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남비에시 멸망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비에시 멸망한 거 이거 언제입니까? 한무제 때죠. 한무제가 고조선과 남비에서 멸망시키고 군현을 설치하였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무제도 언제든지 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황제. 진짜로. 자, 그리고 4번.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백제 멸망 7세기죠. 660년 백제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백제의 수도가 사비성이었죠? 이건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5번. 주몽 집단이 졸본으로 이동했다. 여러분들 주몽이 이건 들어봤죠? 어디를 세운 어느 나라를 세운 사람을 우리는 주몽이라고 했습니까? 고구려 세운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이때랑 전혀 관련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옛날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안 배우셨을 가능성이 크고 좀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호 16국가 위진남북조식이 뼈대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진짜로 너무 중요하고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큰맘 먹고 뼈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중국에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나라는 위촉 5삼국 시대 때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세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세기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위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까 나왔던 바로 진입니다. 그 진시황의 진 아닙니다. 진이고요. 이 진이 화북 지역을 잘 다스리고 한족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옵니까? 5호가 쳐들어옵니다. 5호가 아까 얘기했던 5호 흉노 선비 저갈강 5호가 쳐들어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대략 우리는 몇 세기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략 4세기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5호가 쳐들어옴에 따라서 이 진은 화북 지역을 내어주고요. 어디로 도망간다 그랬니? 창장강 유역으로 도망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다가 동진이라고 쓰시면 되죠. 동쪽, 동남쪽이니까 동진인 거야. 진이. 여기는 사실 옛날에는 서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서진이 동진 이렇게 됐다. 도망갔다. 5호의 남침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이 5호 흉노 선비 저갈강은요. 이 동네, 이 화북 지역에서 16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5호 16국과 동진이 몇 세기 때 병립하고 있었다? 4세기 때 병립하고 있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5세기쯤으로 넘어가면요. 5세기쯤으로 넘어가면요.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부족이 등장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누구냐? 선비족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 북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선비족이 세운 나라 북위가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단일 왕국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진은 나중에 이게 계승한 나라들이 쭉쭉쭉 이어지는데 이 동진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게 송, 제, 그리고 이제 6세기로 넘어가면요. 북위가 또 갈라져요. 북위가 갈라지면서 북위가 이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게 동위, 서위,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북제, 북주 이렇게 또 계승한 나라들이 생깁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전부 다. 자, 그리고 이 남조는 또 이제 송제, 그리고 또 나라 이름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 양, 그리고 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계속 이렇게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왜? 위진 남북조 시대니까.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를 7세기가 되면 통일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바로 7세기가 되면은 바로 북주를 계승한 수나라가 바로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겹쳐서 남북조를 통일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여기서 한 걸음 저희 더 나갑시다. 자, 한반도 문제도 한번 건드려 봅시다. 한반도 이야기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 여러분들 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입니다. 가야도 물론 있었지만, 자, 4세기 때 여러분들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가 어딜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이건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겹쳐드리는 거야. 이것까지 알면은 여러분들 진짜 고난이도 문제도 풀 수 있어, 내신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4세기 때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백제. 백을 이렇게 크게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고구려, 신라 이렇게 합시다. 백을 좀 크게 써서 백제가 고구려, 신라를 압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쟁에서 전사시키잖아요. 그 이야기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5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고구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 이때 이제 5세기 넘어가는 과정에 광개토대왕도 있고요. 그리고 5세기를 대표하는 누구? 장수왕이 있죠. 자, 장수왕은 뭐 이제 남쪽으로 아주 그냥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고를 굉장히 크게 쓰시면 된다. 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6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신라가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신라를 좀 크게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가 압박을 하겠죠. 어디랑 어디를? 고구려와 백제를 압박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별로 동아시아를 이렇게 쪼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고난이도 문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 나올 문제까지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 잘 보세요. 이제 7세기 넘어가서 8세기, 9세기로 가볼 겁니다. 이 수나라는 생각보다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들 수나라 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고구려 원정 실패하고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알지? 그리고 대운하 건설로 인해서 수나라가 금방 멸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나라를 이제 계승한 이른바 무슨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까? 당나라가 등장하는 거고요.
이 당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과정 있지. 자, 그 과정까지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쓰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8세기쯤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8세기쯤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쯤부터 쭉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 시기의 주요 정치 주체를 한번 쭉 읊어볼게요. 당 이렇게 있고요. 발해 있고요. 신라 있고요. 그리고 일본 있고요. 토번 있습니다. 자, 8세기 때는 요 나라들이 이제 아주 사이좋게 뭐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지만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그리고 9세기까지 이렇게 할 건데, 당나라부터 일단 잠깐 볼게요. 당나라는 이렇게 쭉 가다가 8세기 때 좀 자기네들끼리 혼란했던 이른바 안사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일으킨 안사의 난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잘 나가던 당나라는 또 9세기 때 후반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또 농민 반란에 직면합니다. 황소의 난. 자,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 이게 있었구나라는 걸 반드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10세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당나라 멸망. 그리고 여러분들 당나라 멸망한 다음에 5대 10국 시대라고 있습니다. 5호 16국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5호 16국 아까 했어요. 한참 전이에요. 4세기쯤입니다. 전혀 이 시기와 다르고요. 이건 10세기 넘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단순합니다. 발해 뭐 딱히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쭉 갑니다. 당과 사이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10세기가 되면 발해도 멸망.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고요. 신라도 뭐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멸망합니다. 10세기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세기가 되고 나면은 정말 동아시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걸 이것만 봐도 눈치챌 수 있겠죠. 자,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쭉 가는데요. 이게 일본은 수도가 어디였느냐를 가지고 시기를 구분합니다. 그게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일단 요 8세기 때는 나라 시대, 수도가 나라의 헤이조쿄에 있었거든. 거의 8세기 전체를 나라 시대라고 거의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세기가 되면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겨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 그리고 쭉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서쪽에서 당나라를 굉장히 괴롭혔던 토번이라는 친구들도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 여러분들 내신에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 친구들은 쭉 당나라와 같이 가다가 이때 9세기 중반에 멸망합니다. 이것까지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뼈대 제대로 다 잡으셨다. 자, 지금 이 세계별로 제가 계속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제 플렉스 동아시아사 강의로 오시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일대에서 출현한 이 국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일단 황허강 중류 일대 그리고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었고요. 수도 유적지 은허까지 나왔습니다. 갑골문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정답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상나라입니다. 거북이 배껍질, 짐승의 뼈 등에 뭐 이 글자를 새겨놓았다. 너무 중요하고 사실 세계사에서 더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상나라의 뭐 갑골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국가 상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였다. 이것을 여러분들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신권 정치 또는 신정 정치라고 하잖아요. 아마 교과서에 신권 정치라고 많이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왕이 하늘과 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늘과 통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하늘에 계신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뭐 잘 보이는 나의 복을 비는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 규모와 단위는 이 시대의 제사와 지금의 제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대 제사는 진짜 국가적인 행사예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했던 신권정치, 요 상나라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상나라 단독 문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내신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 자, 이것도 통일신라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통일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정답으로 독서 상품과를 물어볼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수능이나 내신에서나. 근데 여러분들 이 독서 상품과가 통일신라 시기 때
이게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9년제를 시행하였다. 자, 9년제 시행했던 황제, 대표적인 황제가 일단 2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 첫 번째, 진의 시황제. 오케이? 그리고 한나라의 무제. 둘 다 9년제로 또 엮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시황제, 한무제 다 포함됩니다. 진시황제, 한무제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 자, 4번. 우경과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였다. 자, 우경과 철제 농기구 보급된 거 이거 중국의 전국시대. 전국시대 사회 모습 변화, 이것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경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 남아있는 농산물을 또 내다 팔기 위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 내용과 관련된 건데 서술형과 연관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신에서 이거 배우셨다면 서술형에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행정을 담당하는 대정관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일본의 율령체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이는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소화해요. 그중에 태정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되는데 일본 거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5번 봅시다. 가승려가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승려 문제, 불교 문제 항상 출제됩니다. 승려는 세기별로 무조건 끊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따 일단 이 문제 풀고 끊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승려가 활동하던 시기 볼게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둔황 막고굴입니다. 선생님, 둔황 막고굴 처음 듣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까지는 외우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그럼 키워드가 있단 얘기지? 볼게요. 누가 인도를 순례한 후, 인도는 이 지역이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 순례인 거죠. 근데 누가 갔다 와서 왕호천축국전을 썼답니다. 자,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바로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바로 신라의 스님 누굽니까? 해초. 해초 스님이죠. 자, 해초 스님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해초 스님은 몇 세기에 활동하셨느냐? 바로 8세기 때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몇 세기 때 활동하셨는지 제가 오늘 또 주문을 하나 외워드리겠다. 오늘 저의 주문, 랴홍, 이 뭐 황량한 다원의 그 주문 플러스 이 주문은 진짜 여러분들 무조건 더 할 수 있어. 요거는 오늘 들으면 진짜 더 안 까먹을걸? 볼게요. 스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스님 일단 제가 세기별로 7세기, 8세기, 9세기 일단 이렇게 끊었고요. 제가 일단 스님의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해, 원, 의, 현. 그리고 앞에 해원이원 앞에 담이 있네요. 저도 지금 잠시 당황했습니다. 담, 해, 원, 의, 현. 앞 글자만 썼습니다. 자, 8세기. 그리고 여기도 해, 감, 미음이고요. 그리고 9세기는 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스님의 앞글자만 따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주문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교 파트를 고3 동아시아사를 친구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딱 요게 발견이 됐어요. 혜원이를 한번 찾아가 보자. 혜원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실한 우리 혜원이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혜원아, 너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니? 라고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아이돌, 여학생, 제가 여고에 있거든요. 여학생에게 아이돌이 누구 좋아하냐 이랬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황민현이요 딱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유레카 깨달았다. 드디어 이제 주문이 완성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담에 걸린 혜원이는 황민현을 좋아한다. 황민현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알잖아. 나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엄청 잘생겼더라고.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아이돌입니다. 아실 거라 생각할게요. 혜원이가 황민현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담에 걸린 혜원이는 황민현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이해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울 수 있죠? 이해감.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만 한번 채워볼게요. 담징입니다. 고구려의 스님이고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해자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고 고구려 사람인데 모든 걸 다 쇼토쿠 태자에게 해자롭게 퍼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효 스님은 알지, 그치? 들어는 봤죠. 그리고 의상, 원효 스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신라의 또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나라의 스님 현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초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해초. 오케이? 자, 그리고 진 스님까지. 자, 그리고 N은 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7세기, 8세기, 9세기 통으로 그냥 다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지 않고서는 동아시아 불교의 승려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기에 동아시아 7세기 정치적인 변동, 8세기 정치적인 변동, 9세기 정치적인 변동까지 대입하신다면 고난이도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담에 걸린 혜원이는 누구를 좋아한다? 황민현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이해 가죠?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5번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어요. 볼게요. 일단 해초라는 걸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 해초가 활동하던 시기 제가 아까 8세기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만 준왕을 몰아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이거 기원전으로 가야 돼요. 아주 멀리 갑니다.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위만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그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한나라의 무제죠. 자, 그리고 한국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광종이 과거제 도입한 거 고려입니다. 고려. 답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중국 장건을 서역에 보냈다. 여러분들, 장건 한나라 무제라고 하는 황제, 아주 중요한 황제 있습니다. 그 무제의 소울메이트 제가 2명을 감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장건이고 두 번째가 동중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건을 서역에 보낸 한무제는 이 8세기 사람이 아니라 훨씬 전이에요. 기원전이에요. 답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였다. 남북조 시대 아까 우리 세기 잡았죠.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막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8세기잖아요. 아니에요. 남북조 시대 때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하였는데 이 당나라를 보고 배우기 위한 사절단입니다. 자, 근데 이 8세기 때 동아시아에 아까 제가 뼈대 잡아드렸지. 제가 그 8세기 동아시아 뼈대 잡아드렸던 거 한번 보세요. 필기하셨잖아. 보면 8세기에 당나라, 발해, 일본, 신라 다 있죠. 토번 다 있잖아. 근데 당나라 배우려고 일본 견당사 파견한 거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아니니? 그러니까 답인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지금 오늘 봤던 여러분들 모의평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웠는데 하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돌아서 당나라? 당나라가 이때 있었나? 일단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초 스님이 8세기 때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좀 외우셨어야 되죠. 그건 아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담에 걸린 혜원이의 황민현 이 주문을 외우시고 이거를 아시게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적인 주문은 외우시되 돌아서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5번 문제 가볍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실 후딱후딱 갈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6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포의 기마병 중국의 굴욕을 압니다. 초원의 패자가 된 무슨 제국의 묵특 나왔습니다.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였다. 한나라 만리장성은 진해 시황제가 쌓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계속 있었고 넘어가서 한을 공격한 거고요. 평성에서 부딪혔다. 한 고조는 묵툭의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어야 했다. 자,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 평성의 치욕이라고도 하는 그 유명한 백등산 전투라고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자체도 너무 중요하게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제국은 누구냐? 바로 흉노입니다. 자, 이 아까 제가 5호 16국 설명할 때 5호에도 흉노가 있었지만 그 전에 흉노는 사실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흉노에 대한 거 찾아볼게요. 고유 문자를 남겼다. 흉노는 자기네들이 남긴 문자가 지금 발견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 없고요. 고유 문자를 남긴 최초의 유목민족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내신에서 문제 풀기 좋습니다.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자, 군국제를 시행한 게 한 고조입니다. 자, 근데 이 가와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는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또 여러분들 팩트 하나 연결했고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일단 대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한 왕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세기의 수나라입니다. 흉노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위구르의 화번공주를 보냈다. 자, 화번공주가 뭐냐면 중국의 왕조가 다른 이민족에게 친교의 표시로 보냈던 왕족 혹은 공주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위구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당시 중국에 당나라가 있을 때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위구르가 그렇게 중요하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 위구르가 있었던 때는 당나라 때이기 때문에 이 흉노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흉노가 화봉공주를 보냈다? 아닙니다. 화봉공주를 보낸 주체는 흉노가 아니라 중국의 왕조들이에요. 중국의 왕조들이 주변 이민족들한테 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약속 하면서 그 징표로 보낸 공주들을 화번공주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5번. 이게 답이죠. 답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 통치자 이름이 선우였고요. 선우 밑에 좌현왕, 우현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부인을 연지라고도 했다. 이 정도. 자, 어쨌든 흉노에 대한 설명도 알아봤고 흉노도 내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가가 도량형을 통일하면서 전국시대 통일 키워드 나왔고요. 도량형 통일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측량하는 법이 뭐 통일되게 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해 줬으면 이제 우리는 아셔야죠. 바로 이 가제국은 바로 진입니다. 진. 아까 그 이야기했던 556국 있을 때 위진남북조의 진 아닙니다. 이거는 진 시황제의 진입니다. 왜? 전국시대 통일, 도량형 통일. 시황제.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제발 알아주세요 시황제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이렇게까지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주셔야죠. 시황제라고 푸셔야죠. 자, 그러면 이 시황제, 진과 관련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발해를 건국하였다. 발해를 건국한 거는 대조영이고요. 진시황제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발해 건국년도 698년 7세기 라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여러분, 별무반은요 고려시대 윤관 장군 들어봤지? 윤관 장군이 12세기 초반에 편성한 거니까 고려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답과. 분서갱유 나왔습니다. 답입니다. 진시황 하면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죠. 분서갱유, 뭐 통일 등등 9년제 실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진시황은 따로 정리 안 할게. 학교에서 막 얘기했던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프린트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시황 그리고 한무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두 개를 비교해서 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답은 3번이고 4, 5 볼까요? 5호 16국을 통일하였다. 아까 제가 뼈대 잡을 때 얘기했는데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게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고 했습니다. 북위입니다. 북위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 북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셔야 되는 황제가 있는데 효문제라고 있습니다. 효문제는 제가 지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굉장히 속속들이 해드렸으니까 그거 듣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야마토 정권을 수립하였다.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은 일본의 거의 최초의 고대 국가죠. 4세기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의 왕이 지금까지도 천황의 핏줄입니다. 일본의 지금 최고의 천황이라고 하는 옛날에 최고였고 지금은 사실상 실권이 없는 사람인데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타고 가면 야마토 정권까지 갑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려는 왕씨가 세웠어요. 뭐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세웠어요. 성씨가 다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쨌거나 답은 아니었고요. 답은 분서갱유였습니다. 자,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북방민족의 고유문자 카드. 자, 북방민족들이 각자의 문자를 만듭니다. 근데 흉노는 아까 고유문자 없다 그랬습니다. 흉노 고유문자 없습니다. 최초의 고유문자를 남겼다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민족은 돌궐입니다. 돌궐. 자, 그러면 돌궐인 건 알겠는데 이게 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 야율아복이 나왔습니다. 1125년 금의 침입으로 멸망했대요. 두 번째 키워드. 그리고 모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야유라보기가 일단 핵심 키워드고요. 1125년 금의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 야유라보기 두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키워드 바로 어디입니까? 거란 요 나라입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중요합니다. 북방민족이고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볼게요.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아,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오답선지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건 몽골의 칭기즈칸입니다. 몽골의 아주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 칭기즈칸 들어는 보셨죠? 그 인물입니다. 자, 호라즘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진짜 요 문장만 나와. 호라즘에 대해 알 필요도 없어. 그냥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나오면 그냥 칭기즈칸, 몽골. 오케이? 자, 그리고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베이징은 지금 현재 중국의 수도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 누구냐? 명나라의 영락제입니다. 중국의 명나라라고 16세기, 뭐 15세기, 14세기 후반부터 이제 쭉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명나라의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계속 그 중간중간에 수도가 좀 애매했던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계속 지금까지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였다. 다이호 율령은 701년에 일본에서 반포한 율령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중국에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자, 중국에 연행사 파견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 자, 조선이 연행사를 파견하는데 이 연행사를 파견한 곳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어디로 보낸 사실단위 연행사?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와 관련된 키워드 연행사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요 파트 문제 푸실 때 분명히 도움되신다. 오케이? 자, 근데 답은 5번이죠. 북면관, 남면관제. 답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란, 요 나라의 키워드. 북면관, 남면관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9번 지도의 형세가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지도 문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북위 나왔죠. 아까 뼈대 잡은 거 보세요. 북이 몇 세기쯤 걸쳐 있습니까? 4세기, 5세기, 6세기 그쯤에 지금 대략 한 5세기쯤 걸쳐 있죠. 그리고 지금 재 보세요. 재. 송재 양진할 때 보이지? 동진, 송재 양진할 때 이렇게 겹치는 시기가 있잖아요. 대략 5세기잖아요. 이 시기 동아시아 상황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풀까봐 뭐 이런 라인을 아예 없애셨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5세기라는 거 알고 가보겠습니다. 무로마치막부가 수립되었다. 여러분들 무로마치막부는 훨씬 뒤입니다. 14세기 넘어가셔야 됩니다. 답 아닙니다. 이 시기는 5세기예요, 5세기. 자,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전이에요. 기원전입니다. 전혀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 왜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자, 백강전투 패배는 663년인데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왜가 백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함께 한반도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패배하죠. 7세기입니다. 근데 답은 아니에요. 5세기를 찾고 있잖아. 자, 그리고 효문제가 호환 융합을 시도했다. 자, 심지어 답은 너무 쉽습니다. 북이 하면 효문제입니다. 사실. 북이 하면 효문제. 아시겠어요? 이거 알고요. 이거 아셨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효문제의 팩트 반드시 외워두세요. 내신에 무조건 나옵니다. 서술형이 됐든 객관식이 됐든 효문제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5번 고구려가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역시 7세기입니다. 7세기 초반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살수 물론 이거 자체는 청천강으로 많이들 추측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 살수 수를 죽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수나라를 무찌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을지문덕 장군 기억하실 겁니다. 10번 갑시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볼게요. 동아시아사 학습자료라고 해서 집중탐구 율령의 수용과 통치제도의 정비. 자, 각국의 율령체제 모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당, 고려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딱 가려지고 안 나왔을 때도 이걸 보고 당나라인 거 아셔야 되고요. 고려인 거 아셔야 되고 사실 더 어려운 건 발해랑 일본인데 여러분들 출제자분들께서 그래도 학생들 그렇게 어렵게 내고 싶지 않으셨는지 당이랑 고려를 건드려 주셨는데 제가 굳이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하시겠다면 발해랑 일본은 반드시 좀 외우세요. 어렵게 나오면 발해랑 일본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하지만 그 명칭과 관제는 자국의 현실에 맞게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였다. 자, 그러면 이 동아시아 율령체제의 기본이 되는 게 이 당나라 겁니다. 근데 지금 고려, 발해, 일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기억, 흉노는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여러분, 당나라의 율령체제가 그 이후에 퍼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흉노 언제입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흉노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제 적어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흉노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좌연왕과 우연왕을 둔 건 맞아요. 근데 율령체제 그리고 이 시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니은 일본은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설치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발해랑 일본이 좀 어렵게 나오니까 눈여겨보시라고. 여기는 진짜 빼곡히 보셔야 되는데 신기관이라고 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일본의 율령체제 2관 8성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 발해는 유교 덕목을 육부의 명칭에 사용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모의고사 내신에 잘 나옵니다. 이게 이호예 병형 공부 이게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근데 발해는 이름이 달라요. 충인의지예신부야. 이게 유교 덕목이지. 충성하라, 뭐 지혜로워라, 의로워라 이런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맞고요. 리을이 왜 틀린가 보겠습니다. 자, 주는 이 주
옛날 주나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직전의 주입니다.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한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자, 여러분, 이 봉건제 시행한 거 주나라 맞아요. 맞다고요. 이 문장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령 체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과 발해는 좀 더 심화 탐구하시라.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번도 끝났고요. 11번 보겠습니다. 가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나고야 박물관에 있는 일본의 나고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울산성 전통. 울산?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데 지금 보시면 조명연합군이 울산성 안에 일본군을 포위하여 공격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셔야죠. 울산은 우리 땅인데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해서 울산 안에 일본군을 포위해서 공격한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군이 울산성을 점령하고 있고 명나라와 조선이 때려서 막 이제 싸우고 있답니다. 이거 바로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있잖아요. 저 이 문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이 임진왜란의 영향이 사실 동아시아사에서는 더 중요하거든. 한국사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는 임진왜란이 뭐 어떻게 전개되고 뭐 선조가 어디로 피난하고 뭐 이순신과 뭐 여러 뭐 권율 그런 활약들 배우죠. 근데 사실 동아시아사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동아시아사에서 여러분들 전쟁 배울 때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 배울 때는 이 전후 사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전쟁이 끼친 영향 보겠습니다. 1번 서하가 멸망했다. 여러분들 서하 멸망시킨 거는요 몽골입니다. 근데 몽골은 너무 옛날이잖아. 13세기입니다. 13세기. 답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답입니다. 에도막부가 수립되었다. 자, 일단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에도 막부, 에도에 수립한 막부고 이 에도 막부의 최고 집권자 쇼군이 바로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참 여러분들 이 동아시아사 배우기 전에는 일본 사람 아는 사람 이래봤자 한 3명 아시더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아베 요 정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이제는. 심지어 제가 가끔 수업하다가 이거를 다 수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도막부 누가 세웠니? 뭐 이렇게 하면은 하면 도요토미 하는 순간 저는 막 좌절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동시대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거 알지? 임진왜란이 어떻게 끝납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총퇴각하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다음에 그 권력의 공백을 누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권력을 잡는 겁니까? 바로 이 남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잡으면서 에도막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고. 이 전후 과정을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머릿속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고 암기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역사, 특히 동아시아사는. 자, 3번. 온인의 난이 발생했다. 자, 이것도 사실 요 시기 일본사를 좀 더 꿰면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온인의 난은요. 아까 무로마치 막부라고 있었죠. 무로마치 막부 시기는 혼란했던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조 시대로 갈라져 있었고요. 그거를 수습한 다음에 또 온인의 난이라는 난이 발생해서 전국 시대로 들어가요. 전국 시대는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리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욕심을 어디로 분출시키는 겁니까? 조선 명나라로 분출시켜서 쳐들어온 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근데 그 임진왜란이 누가 죽으면서 끝났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끝났다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수립하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잖아? 그러면 어려운 선지나 뭔가 헷갈린 선지 나왔을 때 돌아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자, 4번.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였다. 여러분들 신진사대부 등장한 건 고려 말기 성리학 파트에서 중요한데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고요. 신진사대부들은 결국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챌린지정 누굽니까? 정도전 아니에요. 이름이 도전이잖아. 그래가지고 조선을 세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고려고요.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장거정
명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북쪽의 몽골, 북로, 남쪽의 왜구, 남왜로 힘들 때 장거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일조편법 등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명나라의 재정을 탄탄하게 다시 만들어요. 근데 장거정이 죽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두자. 장거정이 개혁을 명나라에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죽은 다음에 임진왜란 터졌다. 이건 꼭 내러티브로 알아두세요. 이 이야기 알아둬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해.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원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방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중화가 별거냐? 태어난 곳이 중원이냐라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뭔가 야 니만 중화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뭔가 지금 변명하는 느낌입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요. 4번입니다. 전통적 화의관이 변화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게 누구냐? 이 청나라 때 등장한 겁니다. 이 청나라는 만주족, 이른바 중화사상에 젖어있는 중국의 한족들 입장에선 오랑캐죠. 근데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 센 한족들에게 우리도 중국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중화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자격이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는 사실 화의관이 뭐야? 중국은 세상의 중심, 나머지는 다 오랑캐인데, 근데 오랑캐가 지금 중화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통적 화의관이 변한 거다. 사실 이거는 좀 서술형에 가까운데 이해만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서원이 확산된 배경을 조사한다. 서원이 확산되게 된 거는 조선에서 이제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중기 넘어가서 서원 향약이 확산되죠. 아시면 되고요. 전쟁을 통한 문물 교류는 뭐 늘 있고요. 불교와 신토의 결합 사례, 신불스팝이라고 해서 일본의 불교와 신토가 결합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뭐 이거는 전체적인 뭐 당나라 이후부터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하셔도 되는 문제다. 오답선지도 딱히 볼 게 없다. 오케이? 12번은 가볍게 봤습니다. 13번. 밑줄 친 시대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볼게요. 이 그림은 각지의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던 시대에 벌어진 키워드 나왔습니다. 나가시노 전투. 자, 일본 최강으로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 자,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상관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면서 그 권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통일해요. 이것도 이야기로 아셔야 돼.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시대, 바로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던 무슨 시대? 전국시대잖아. 왜 전국시대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오다 노부나가만 알아도 전국시대인 걸 유추할 수 있어. 왜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시대를 통일했어요? 전국시대를 통일했잖아. 그렇게라도 유추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전국시대 상황 볼게요. 남송이 멸망했다. 자, 여러분들 남송 멸망한 거는 일본 전국시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국시대가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건 알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 1호 9위는 하다못해 여러분들 중학교 때라도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 시기 즈음이라는 것만 아셔도 남송 멸망은 훨씬 전이라는 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였다. 여러분들 고려를 괴롭혔던 이민족들 거, 여, 몽, 홍, 왜 있습니다. 순서대로거든요. 근데 거란은 고려에서도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한반도에 조선이 있을 때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3번 조총이 일본에 전래되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도 조총 전법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상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총이 전국시대 때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일본에 전래되고요. 그리고 전국시대 때 너도 나도 조총을 쓰면서 조총 기술이 아주 그냥 무르익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바로 이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되었다. 여러분,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 후반에 일본에, 그러니까 옛날입니다. 이 세기도 여러분들 끊으셔야 되는데 일본만 가지고도 따로 반드시 한번 세기 전체적인 맥락 흐름 잡으셔야 됩니다. 일본 반드시 한번 꼭 잡으세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5번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건 너무 옛날이죠. 7세기입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라랑 당나라가 싸워서 신라가 당나라 무찌르고. 무슨 전투? 매소섬 기벌포 전투. 이건 한국사예요. 배우셨어요? 오케이.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작가, 사서집주의 저자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수양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순수하지만 욕망과 기회에 혼탁해졌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거경국리와 경물치지를 통해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이분의 말을 따라서.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키워드 사서집주, 그리고 거경국리, 경물치지, 바로 주희. 주희는 어디 사람이었냐? 남송 사람이었고요. 주희는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남송시대, 그 전에도 송나라 때부터 성리학, 이 공자님께서 이야기한 유학을 나름대로 새롭게 정리한 신유학, 이른바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희가 독보적인 존재였고, 이 주희가 정리한 성리학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주희에 대한 설명 찾아볼게요. 아유, 너무 쉽죠.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성리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신유학이라고도 한다고 쓰세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유학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한 게 유학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새롭게 정리한 게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후대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다? 주희.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릅니까? 주자라고도 부르잖아요. 학문적 집대성을 이룬 동아시아의 성인들을 자자를 붙여주는데, 주희는 그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태학의 설치를 권유했다. 여러분들 태학은 언제? 한나라, 중국 한나라 때,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과 연계됩니다. 유학입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 쇼토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분은 제가 아까 스님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해자, 쇼토구 태자에게 다 퍼준 해자로운 그분, 고구려 스님, 해자고요. 자, 에도막부의 의례를 정비하였다. 에도막부의 의례를 정비한 거, 이건 하야시 라잔 뭐 이런 사람인데, 성리학 파트에서 분명히 나오니까 일본 에도막부 시기 때 성리학이 굉장히 중요시됐다는 거 성리학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여기에는 문제로 안 나왔지만 반드시 알아두세요. 에도막부 성리학 중요합니다. 내신 모의고사 언제든 나옵니다. 5번, 심증리와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자, 성리학을 공부하던 명나라의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아니 주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곧 이치고 지행합일,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명나라의 후기 때 양명학이라고 하는 걸 주장한 왕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이라고 하는 키워드, 심증리, 지행합일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성리학 아니면 양명학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오답선지든 정답선지든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15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동아시아 불교 제가 스님 정리해드렸던 것 토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면 당해승려 현장이, 해원의 현, 담에 걸린 해원이의 황민현 할 때 그 현입니다. 7세기입니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652년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산 1, 2, 3, 4, 5 중에 답은 바로 2번 대안탑입니다. 현장과 연결됐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나라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이거 너무나도 여러분들 유명한 경주의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이것은 바로 호류사의 5층 목탑, 7세기 때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이걸 세운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쇼토쿠 태자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7세기 일본, 이게 정확하게 622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첫 번째 해외여행 코스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혼자 갔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622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1400년 가까이 불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 직접 가보면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저만 감동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거는 아스카 문화, 일본, 쇼토쿠 태자까지 같이 키워드 잡아두시고요. 자,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윈강석굴입니다. 윈강석굴, 윈강 룽먼석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5세기, 6세기 넘어가면 이제 북위,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와 관련된 키워드다. 중국 북위와 관련된 키워드고, 윈강 룽먼석굴 엮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 교과서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나라의 도다이사입니다. 도다이사. 이것도 잘 나옵니다. 불교 파트 할 때 반드시 건드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일본의 8세기에 만들어진 나라의 도다이사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 사진을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준 기억이 나네요.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강연 나왔는데, 동아시아 각국의 가 나왔고, 대월을 구한 쩐흥다오, 고려 무신정권과 강화천도, 일본의 신국의식 확산, 이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1번 대몽항쟁입니다. 몽골과 싸운 일본
신국이식, 고려의 강화도 천도, 그리고 쩐흥다오까지. 이거는 그냥 통틀어서 알아두시고 이분들, 이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언제다 13세기 걸친 몽골과의 항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교 수용, 해상무역, 인쇄술 발전, 통일국가 수립은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대몽항쟁 키워드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 1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120명을 데리고 오사카를 출발하여 귀국길을 올렸다. 자, 조선이 있고 지금 오사카를 출발해서 지금 조선으로 오고 있대요. 일본에 잡혀간 포로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온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역사에서 일본으로 포로가 잡혀갔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일까요? 임진왜란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구해서, 자, 고구마, 감자, 이런 구황작물이 동아시아에 퍼지게 된 것도 되게 임진왜란 이후라고 우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담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리는 바로 누구냐? 통신사입니다. 일본으로 갔던 통신사가 되겠죠. 일본에 조선에서 파견한,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사신단, 우리는 통신사라고 하고, 에도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 자주 갔습니다. 바로 이 4번과 관련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쇼군은 바로 무슨 막부? 에도 막부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래요. 북학론을 주도하였다. 여러분들, 북학론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이카게신 단행하였다. 다이카게신은 7세기 645년이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당나라 율령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혁했던 7세기 너무 옛날이죠. 자, 그리고 3번. 중국의 불교를 전파했다. 중국의 불교를 전파한 건 이거보다 훨씬 옛날입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들, 아스카 문화 제가 아까 일본 호류사 5층 목탑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7세기잖아. 7세기 초반. 아스카 문화 쇼토쿠 태자, 그거와 관련된 거고 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통신사가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려면 타임머신 타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1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전투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사르후 전투라고 있습니다. 1619년이고요. 조선 명연합군이 후금과 싸운 겁니다. 가는 후금입니다.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이 당시에는 후금입니다. 조명연합군과 후금이 싸웠는데 사르후 전투거든요. 근데 조명연합군이 집니다. 패배해요. 이때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내신 대비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후금에 대한 설명 일단 찾아볼게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팔기제입니다. 1번입니다. 후금의 사실상 창립자라고 볼 수 있는 누르하치란 사람이 있어요. 누르하치란 사람이 팔기제를 시행해가지고 세력을 굉장히 키웁니다. 그러니까 팔기제, 후금의 키워드라는 거. 헤이조쿄를 건설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나라 시대 8세기입니다. 8세기. 나라라고 하는 동네에 일본 야마토에서 헤이조쿄라는 계획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8세기라고요. 너무 옛날입니다. 답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여러분들 일본 원정 단행한 거 언제입니까? 고려가 몽골한테 항복한 다음에 일본을 쳐들어가죠. 몇 번? 2번. 근데 성공 실패? 둘 다 실패. 오케이? 4번. 연운 16주를 획득하였다. 아까 제가 앞선 문제에서 전연의 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전연의 맹이랑 관련된 거고 요거는 10세기, 11세기 막 이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란입니다. 거란. 그러니까 전혀 정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5번.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였다. 이자성은 명나라에 반대하는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키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명나라입니다. 이 정도 알으셔도 충분히 저는 많이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9번.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동아시아사 UCC 제작 기획안. 이거 출제하신 분들 너무 옛날 사람입니다. 요새 UCC 누가 만듭니까? 다 유튜브 하지. 이게 진짜 어쨌거나 그래도 저도 옛날 사람이라 UCC에 이질감이 없는데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칸의 나라. 마르코폴로 이븐 바투타 키워드 나왔습니다. 교류가 활발하였다. 동방견문록 여행기. 이 나라는 바로 뭘까요? 원나라입니다. 몽골이 세운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 아시죠? 고려를 간섭했던, 그러니까 13세기 넘어가서 14세기 이렇게 가면 그때 있었던 원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원나라 키워드 찾아볼게요. 동서교류 키워드 역참 맞습니다. 역참 맞고요. 황실제정을 담당하는 색목인, 눈에 색이 들어갔다. 평소 여러분들이 봤던 색과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색목인이라는데 마르코폴로도 색목인이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다 맞아요. 디귿 볼게요. 배를 타고 청해진으로 가는 상인. 여러분, 청해진은 장보고가 통일신라 시대 때 9세기 막 그쯤이잖아요. 이때랑 전혀 다릅니다. 리을. 안동도호부 설치를 명령하는 황제. 여러분들 이 도호부 눈여겨보세요. 도호부는요 당나라의 키워드예요. 당나라.
당나라 아까 제가 뭐 8세기, 9세기, 10세기 요때 그랬다 그랬잖아. 도호부 나오면 당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데 어쨌든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가벼운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동아시아 외교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예물을 바치며 신하로서 중국을 섬긴다면서 왜 독자적 연호를 쓰는가? 중국에서 연호를 내려주지 않은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면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외교 형식이 바로 뭡니까? 연호를 내려주고 그거를 사용하는 이른바 조공 책봉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공을 바치고 뭐 책봉을 하고 큰 나라를 섬기는 4대 관계, 이건 사실 동아시아사의 조공 책봉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자체는 이게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조공 책봉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맞는 거는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하신다 생각하면 돼. 이건 서술형 대비로 외우시면 돼, 내신에서. 자, 경제와 문화교류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맞습니다. 조공 책봉하면서 조공어 바친 거 아니에요. 경제교류, 문화교류 다 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맺어진 의례적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례적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한나라 때부터,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그전에는 중국 안에서만 했었는데 한나라 이후로 넘어가면서 밖으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상황에 따라 다원적인 외교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조공책봉,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5번, 근데 이게 틀렸죠.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직접 통치의 형태였다? 직접으로 통치하는 건 조공책봉이 아니라 그냥 쳐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1시간에 걸쳐서 아주 뜨겁고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사실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좀 힘있게 뼈대도 나누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부족한 부분은요, 플렉스 동아시아사로 오시게 된다면 제가 정말 친절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